전두환 대통령을 오늘 그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강의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뭐 빈곤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세계 후진국을 세계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세 분이 계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을 하고 산업화의 기초를 닦으셨고,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의 초석을 가지셨고, 전두환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총합을 해서 한강의 기적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을 제자리에다가 복원시켜 놓지 않으면 한강의 기적이고 뭐고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수파의 일부 인사들은 뭐 전두환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불고 공격을 하는 이런 가짜 보수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큰 문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뭐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합니다만은, 이 전두환의 그 직권을 이 부당하다고 만드는 그 근거는 12.12거든요. 그 12.12는 원래 역사에 의하면은 장태환과 이 정승화가 군사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승화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조갑재 대표예요. 이분이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뭐 12.12 정승화는 말한다 그래가지고 정승화의 12.12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책을 내가지고 그게 기점이 돼가지고 군사반란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오늘날 전두환 대통령의 이 집권의 정당성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보수파의 분열로 인한 그 전두환 대통령의 자리매김이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분의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권을 했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 그 당선될 때는 국회에서 간선제에 의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2대 대통령은 미국하고 야당이 손을 잡고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공작을 벌였죠. 그걸 알고 이승만 대통령이 역공을 펼쳐가지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건데, 만약에 그러한 정치파동이 없었으면 이승만 대통령은 과연 당선이 됐겠느냐.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더합니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에 출마를 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출마를 했으면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한 이 정치 그 장막을 뚫고 과연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전두환도 12.6, 12.12, 5.18로 이루어지는 이 거대한 이 역사적 변혁이 없었다면 과연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해서 저런 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만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이 과연 그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국민의 수준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 사진에 나오는 일본의 그 나카소네 총리는 총리 재임을 마치고
본인이 그 회고록을 냈습니다. 그 회고록이 국내에도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 회고록의 제목이 정치가는 역사의 법정에선 피고다. 이게 이분 회고록의 제목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어느 한 대통령의 그 재임을 두고 뭐 이런저런 평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세를 이루고 있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뭐 독재자니 뭐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니 뭐 그야말로 뭐 온갖 그 비난을 그 얻어 잡수고 있는 전두환 7년의 재임은 우리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두환 대통령은 평화적인 정권 교체에 전례를 남겼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역사적인 평가를 저는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전두환이라는 그 인물의 리더십을 꿰뚫어 본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 출입 기록을 그 남겨놓은 청와대 출입 일지가 있습니다. 그 출입 일지를 제가 월간조선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개인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청와대를 출입한 사람은 전두환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일만 생기면 전두환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뭐 군의 그 의견은 뭐냐 뭐 이런 걸 뭐 수시로 물어보기를 하고 또 뭐 어떤 지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으로서 청와대를 가장 많이 출입한 사람은 전두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달에 시해를 당하셨는데 그로부터 약 7개월 전인 1979년 3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까지만 해도 3스타로 그 보임을 하던 이 국군 보안사령관에 아직 그 1사단장 임기도 많이 남아있는 전두환 소장을 3스타 자리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군 보안사령관에 취임을 하면서 12.6, 12.10이라는 그 이 역사적인 경랑이 왔을 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리더십과 그리고 군내의 어떤 신망 이런 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벼랑에 떨어질 수 있는 그 위기에서 국가를 구해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2.12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하면 이게 뭐 한이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궁정동 안가에서 그 김재규와 차지철과 박정희 대통령이 만찬을 하고 있을 때 김재규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러서 그 만찬장에서 50m 떨어진 곳에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50m. 50m 밖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나고 기관총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김재규라는 사람이 화약연기 냄새를 뿌리면서 와이사스에 피가 묻은 상황으로 뛰어와가지고 주전자물을 벌컥벌컥 마시지를 않나 구두도 안 신고 와가지고 허겁지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군인이면 아니 대통령이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가자고 하는 대로 육군본부로 가서 비상계엄을 내린 이 모습을 보면 과연 그 당시에 이 시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당국자들 입장에서 정승화를 조사를 안 하면 오히려 그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12.12라는 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대통령이 시해되는 50m 옆에 있는 자리에서 이 지도가 뭐 어디 있는데
50m입니다. 50m. 총소리가 한두 발 난 게 아니에요. 수십 발이 났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나자마자 여기에 피를 묻히고 와이셔츠에 피를 묻히고 맨발로 그것도 구두도 안 신고 자기 허리춤에다가는 권총을 꽂고 왔는데 권총에서 화약 냄새가 풍기는 그 김재규를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비상계엄을 내리는 이 정승화 장군을 이 사건을 수사를 하는 수사 책임자인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조사를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사하려고 했는데 끝없이 방해를 합니다. 안 되겠다. 억지로라도 데려다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게 12.12였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군사반란입니까? 예. 정승환은 그때 왜 저 자리에 갔어요? 김재규가 와서 여기 대기하고 있으라고. 김재규가 시켰다. 예. 그럼 팩팩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12.12를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정승화하고 김재규는 무슨 관계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유추해서 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 이 김재규하고 정승화가 육군본부 벙커로 가는 차 안에서 대통령이 시해당한 사실을 정승화는 알았어요. 그리고도 시해범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비상계엄을 내리고 자기가 계엄사령관으로 취임을 해요. 이게 우리 역사의 비극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국무위원들이 정승화의 그날 저녁에 그 행적을 알았다면 이 사람은 계엄사령관에 임명을 시켰을까요? 다 쉬쉬하고 그야말로 지금 비상계엄이 내려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유고된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이면 이건 뭐 거의 뭐 국가의 통치권을 자기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에 전두환 합수본부장은 목숨 걸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한 용기와 배짱이 없었으면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지 끔찍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규화 과도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유신헌법에 의해서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거리되면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새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그 유신헌법에 의해서 최규화 대통령이 권한대행으로 선출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과도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과도정부가 그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유신헌법에 의해서 새 대통령이 돼서 이 대통령과 최규화 정부, 과도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빨리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에 의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구성을 해가지고 새 행정부에다가 정권을 이양을 하고 우리는 퇴임한다. 그런데 헌법을 만들고 국회를 새로 구성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까지에 따르는 기간을 1년 정도로 봤습니다. 이게 최규화 신원학 과도정부가 우리는 이렇게 해서 1년 후에 우리는 새로 이 민주헌법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에게 이양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야당 민간 지도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1년만 기다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년이라는 기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영삼 씨는 자기가 이제 부마 사태 주인공이다. 그래서 내가 이 유신의 그 원흉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했으니까 다음 대통령은 내가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김대중 씨는 그 당시에 정치 활동을 못하도록 묶여 있다가 이제 최규화 정부에서
정치 활동을 규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활동을 재개했는데 와서 보니까 모든 그 권력을 김영삼 씨가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길은 소위 말하는 제야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제야 세력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좌익 세력입니다. 급진 좌익 세력과 손을 잡고 이 그 불리함을 어떤 식으로든지 만회해 가지고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빨리 이 최규하 정부를 흔들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결국 이게 나중에 5.18로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한 이 전두환 소장이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이 사람이 그냥 이 과도 내각이 1년 동안 민주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에 의해서 새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 1년만 기다리면 김영삼 아니면 김대중 둘 중에 한 명이 됐겠죠 뭐. 그 당시에 군부에서는 김종필 씨를 상당히 그 신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노태우 대통령을 그 직접 인터뷰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김종필 씨가 뭔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업을 이어서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라고만 선언을 했으면 아마 군부는 김종필 씨를 밀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김종필 씨는 저 혼자 살겠다고 유신을 부정을 합니다. 유신 부정하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김영삼, 김대중 씨의 이 어떤 모험적인 이 행위가 결국 대학생들을 막 큰 자극을 하고 이 12.12, 5.18 뭐 역사재판이라고 하는 그 수사 기록이 14만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양우 변호사에게 전량을 다 입수했습니다. 용달차 한 트럭분입니다. 그거를 복사를 하는데 복사비가 620만 원인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 수사를 한 수사검사를 제외하고 이 14만 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는 아마 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김대중 씨가 학생들 시위하는 시위 현장에 빵 사다가 날르고 트럭으로 이게 수사 기록에 나와요. 결국 서울의 봄으로 인해서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싶으니까 군이 나와가지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최규하 대통령의 이 판단이 아직까지 최규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본인이 뭐 입을 열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저는 최규하 대통령의 성격상 저 사람이 아무 기록도 안 남기고 그냥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최규하 대통령은 야 이건 삼김씨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음을 이 나라를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신군부밖에 없는 거 아니냐. 신군부의 대표는 누구냐? 전두환. 전두환 당신이 이 나라를 맡아달라. 이랬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뭐 책임 있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냥 추론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결국은 전두환이라는 저 무명의 육군 소장을 대통령이라는 자리로 밀어올린 것은 김영삼과 김대중과 김종필 씨였어요.
이게 우리의 숨길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정말 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한국 그 정치사에서 세대 교체가 2번 있었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1961년 5.16을 일으켰을 때 박정희 장군의 나이가 43세, 김종필 씨 나이가 36세, 그리고 혁명 주체 세력의 평균 나이가 39세에서 49세 사이, 42세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거 젊은 그 군인들이 정치계로 오면서 한 30년 정도 젊어졌어요. 세대 교체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야 너희들 이쁘다 내 권력 줄 테니까 잘해봐 이런 세대 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쟁취해서 뺏어내는 겁니다. 그게 세대 교체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 그룹은 마치 무슨 뭐 낙하산처럼 권력이 자기네들에게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번째 아주 격렬한 세대 교체는 198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12.12.5.18 때 나이가 48세, 49세네요. 노태우 48세, 그 다음에 권력의 아주 중액이었다고 하는 뭐 쓰리허라고 하는 허화평 씨 43세, 허삼수 44세, 권정달 44세. 대폭 젊어졌습니다. 이때 또 격렬한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헌정 질서가 아닌 국민의 선택이 아닌 어떤 뭐 그 정변에 가까운 이런 일로 인해서 그야말로 느닷없이 등장을 하면서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죠. 전두환 대통령의 세대 교체 이후에 우리 정치판에서 진정한 의미의 세대 교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 정치판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요. 결국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시점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구태에 쩔은 이 사람들이 마지막 권력욕을 불사르느라고 일어나는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나라를 책임지는 그 해에 1980년 바로 그 전해에 이란의 회교혁명으로 인해서 호메이니가 집권을 하면서 격렬한 이제 2차 오일 쇼크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80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7%, 한국 경제가 1961년에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거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80년에 이 냉해가 겹쳐가지고 농작물이 아주 뭐 대대적으로 흉작이 있어가지고 쌀이 모자라가지고 외국에서 막 쌀을 도입하지 않으면 좀 전 국민이 좀 밥을 못 먹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유가가 막 몇십 %씩 폭등하고 국제 수지 적자가 막 급증을 하고 이 미중유의 재앙이 한국 사회를 덮쳤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을 때 김영삼이나 김대중 같은 사람이 전두환이 아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맡았으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뭐 역사에서 가정은 부질없는 일입니다만은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이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의 특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누가 뭐라 그래도 미국식 교육을 받은 아이비리그형 리더십의 전형입니다. 이분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했고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아주 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이 사고가 꽉 차 있는 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군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일본 육사가 낳은 리더십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1951년도 지금 막 전방에서 6.25가 막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막 고지전, 진지전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막 군인들이 하루에도 막 그냥 몇 트럭씩 막 시체로 실려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병사 한 사람이 아깝고 장교 한 사람이 아까운 상황에서 야, 우리도 지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의 그 지도부의 구성이 뭐 만주군, 일본 육사 뭐 출신들, 그다음에 무슨 뭐 광복군 출신, 중국군 출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거 무슨 뭐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군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민주군대를 양성하자. 1951년에 미국의 아주 전폭적인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4년제 육군사관학교를 개교를 해서 1951년에 육사 11기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이 4년제 육군사관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재, 커리큘럼, 교수 학습 방식을 미국의 웨스트포인트의 그 모든 자료와 교과서를 그대로 데려다가 번역을 해서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사 11기서부터 전형적인 미국 웨스트포인트형 리더십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혁명이나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지도자들은 누구한테 신세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에 때가 묻지 않은 거기다가 나이도 뭐 40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젊은 피 세대였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정치권으로부터 뭐 표를 구결하지 않아도 되는, 나는 혁명으로 내가 그 권력을 쟁취한 사람이야. 그래, 나는 혁명적인 방식으로 내 방식대로 국가를 발전시키겠어 하는 긍지와 자부심에 가득 차가지고 국민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그야말로 국가의 대개혁과 대변혁에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밀어붙였습니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 그 다음에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면 제2의 이완용이라는 욕을 얻어가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그거 할 수 있었을까요? 고속도로 전 국민이 다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제철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포항제철의 유상부 회장을 인터뷰를 했는데, 유상부 회장은 뭐가 전공이냐면은 이분은 제철소를 짓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박태수 회장을 이제 보좌해가지고 포항에다가 종합제철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103만 톤짜리를 완공하자마자 계속 연이어서 확장을 하고 또 확장을 하고 또 확장을 하고, 이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 광양에다가 새로 제철소를 짓고 하는 일을 유상부 회장이 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철소를 짓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국민을 설득하고 정치인을 설득하고 언론을 설득하는 일이었대요. 그러면서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제철소 지면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뛴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다. 과연 그 당시에 제철소 질 때 전 국민 중에 찬성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 당시에 한일 국교 수교한다고 그럴 때 찬성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 한일 국교 수교를 해서 일본으로부터 뭐 청권 자금을 들여다가, 그리고 기술을 들여다가
일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근대화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그때 막 우리가 여러 가지 찬성한 것처럼 아니 고속도로를 무슨 김대중이 하고 김영삼이만 반대했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을 하는 이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사람이 인기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저 독재자 뭐 나쁜 놈 하고 그냥 매일 삿대질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술안주로 씹으면서 그 사람들의 그 결단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과실을 다 따먹어가지고 지금은 진짜 뭐 새끼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나라가 지금 뭐 1년에 살 빼느라고 7조 6천억 원을 쓰는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정부가 인기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민간 정치인들은 맨날 무슨 짓을 합니까? 뭐 대통령의 무슨 지지율 뭐 40% 뭐 윤석열 뭐 지지율 30% 위기 발생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개혁을 하는 그 일 자체를 국민이 찬성을 했느냐? 진짜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 저질스러운 국민성을 통탄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맨날 인기 있는 정책만 골라서 하는 그 사람들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초에 무슨 하나회를 박살을 내지를 않나 금융실명제를 하지를 않나 저 무슨 총독부를 조선 총독부라고 다 뜯으러 부시질 않나. 그러니까 최고 인기 스타보다 인기가 더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 하고 국가와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효율성, 생산성, 경쟁력을 높이는 거하고는 반대다 이거죠. 정말 제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서 불행 중 당이라고 하면은 세계가 신보수주의 물결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그야말로 이 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하다가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신보수주의의 흐름을 타기 시작을 했고 이어서 대처 영국 총리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나가소네 야스히로 보수 정치인이 등장을 하면서 소련을 악의 축 국가로 성장을 하고 저걸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러려면은 반공전선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공전선을 강화하는 와중에 한국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상당히 주목을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의 핵심 본질이 등장을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보니까 사실 전두환은 박정희가 낳은 정권입니다. 왜냐? 하나회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하도록 눈 감아준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고 또 보직관리도 다 해줬고 심지어 용돈까지 다 줬고 그래가지고 이 11기 그룹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태우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지금 이거 보니까 6.4 11기와 박정희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당사자인 12기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 지극한 관심을 뭘로 해석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노태우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임기가 마치면 그 다음은 김영삼이 아니면은 김대중인데
쟤네들 가지고는 북한하고의 이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내 사후에, 내 다음에 군부가 한 텀을 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육사 11기 그룹을 계속 보직 관리를 해주고 조직을 관리하고 끝없는 그 경험을 하도록 배려를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박정희 대통령이 키워준 11기 그룹의 선두주자인 전두환 대통령이 본인이 집권을 해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지나친 민족주의 정서로 인해서 미국하고 쓸데없는 대립각을 너무 많이 세웠습니다. 전두환 자서전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미국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미국은 핵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그 정책을 거슬러 가면서 한국이 과연 핵폭탄을 어떻게 만들려고 미국과 그런 무리수를 쓰고 대립각을 세웠느냐. 미국과 지나친 긴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느냐. 그러니 이건 안 되겠다.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다른 그 수단으로 한국을 보호를 받도록 하자. 그래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폐기하거나 유보시키고 레이건 행정부하고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인재라고 하는 인재는 다 끌어모아가지고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을 했는데 비서실장에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박정희의 국제정치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냈던 김경원 씨,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발탁한 사람은 자유경제주의자인 김재익 수석, 국무총리에는 박정희 시절 경제정책인 주역인 남덕우 총리, 경제기원 장관에는 한국은행 총재 출신인 신병현 씨, 재무부 장관에 이승윤, 외무부 장관에 노신영, 그야말로 세계 어디다가 내놔도 빠지지 않는 인재 풀로 내각을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의 보좌를 받았으니까 이 정부가 일을 잘 못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자기가 군 출신이면서 내각에 군 출신은 국방부 장관하고 총무처 장관 2명뿐이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제가 그 역대 그 이 내각에서 일했던 분들에게 그 물어본 결과 국가 의사결정 과정이 가장 합리적이었던 시대는 전두환 시대였다.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미국식 의사결정 구조예요. 미국군의 경우는 이제 참모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안이 있으면은 막 뭐 이 사람은 뭐 무슨 이런 의견, 저 사람은 저런 의견 막 뭐 그럼 와글와글 합니다. 그러면은 이 노태우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복잡한 사안도 참모회를 거치면 A안, B안, C안으로 정리가 된답니다. 이 지구상에서 어떤 복잡한 문제도 A, B, C안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A, B, C안 중에서 A안은 장점 뭐, 단점 뭐, 돈을 얼마 들고, B안, C안 이게 정리해서 참모회를 한번 거친 다음에 참모들 의견을 다 듣고 지휘관은 B안 이렇게 정해주는 게 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식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전두환 시절에는 이 방식에 의해서 국가 대사를 정리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들보다 더 큰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고의 인재들을 집합시켜 놓고 능률적인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그 경제였습니다. 경제 위기를 잘 터넘지 못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쌓아온 중화공업 근대화의 기틀이 단숨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국제금리가 막 그 당시 우리가 뭐 중화공업 하기 위해서 많은 빚을 들여왔는데 이자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외채가 1978년 180억 달러인데 1980년 270억 달러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나니까 막 거기에 이자를 못 갚아서 이자를 갚기 위해서 차관을 또 들여와야 되고 뭐 이런 와중에 정치 위기, 사회 위기, 뭐 경제 불안 이런 게 겹치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에서는 야 지금 한국 경제 위험하니까 한국에다가 차관 주지 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나. 한마디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 수출을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계 시장에 나가가지고 경쟁을 하려면 세계 시장에 경쟁할 만큼의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뤘는데 수출이 안 되니까 중화공업 관련 업체들의 가동률이 발전 설비 업체는 10%에 불과했고 선박용 디젤 엔진 7%, 자동차 산업 30%. 이대로 놔두면은 박정희가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중화공업이 일시에 다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두환이라는 분이 일본에 손을 벌리자. 일본에게 우리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셔. 그러면 쟤네들이 도와주겠냐? 무슨 논리를 구상을 했냐면 이계사단을 운영하는 비용 이거를 5년 곱하니까 100억 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니 지금 우리가 쭉 정말 이 공산주의의 방파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국방비를 써가면서 우리가 이 적을 막아주고 있는데 일본은 저거 뭐 군대도 없이 말이야 우리 덕분에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안보 무임승차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내놔라. 그래가지고 노신영 외무부 장관에 얘기해서 야 일본에게 우리가 너희들에 대한 안보를 대신 지켜주는 조가로 100억 불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일본 대사를 불러서 우리가 대신 지켜주고 있는 값을 100억 불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일본 대사가 본국정부에다가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이 이름이 기우치 아키타네인데 이 사람이 아니 일국의 외무장관이 갑자기 주재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1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니 그것도 국방예산 분담 명목으로 내놓으라니 이 한국 정부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레이건 대통령에게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가 새로 출범하는 레이건 대통령을 정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어떻게 도울 예정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께서 소련을 악의축이라고 뭐 대결을 선언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대신 막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련하고 이 공산주의자들을 막기 위해서 무기를 사겠습니다. F-16 전투기 이런 걸 사겠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 지금 일본이 미국에다가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내가지고 달러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일본을 잘 구슬러서 한국에게 100억 불의 차관을 좀 빌려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 100억 불로 미국제 무기를 사서 공산주의와 대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이거 듣던 또 굉장히 괜찮은 얘기는
어떻게 하면 일본을 한번 귀싸대기라도 패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일본에다가 압력을 넣었는데 일본 수상이 이거를 미적미적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총선이 있는데 그 사람이 총리에서 떨어졌어요. 나카소네 총리가 당선이 됐습니다. 나카소네 총리가 당선된 다음에 한국으로 특사를 보내가지고, 이건 화우평 씨가 저하고 방송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제발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나카소네 총리를 도와주십니까? 일본 총리는 취임을 하면 제일 먼저 미국을 가야 되는데 미국 측 요청이 한국을 들렸다가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한국을 가야 되는데 한국을 가려면은 안보경협자금을 이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일본도 경제가 어려워서 100억 불은 너무 좀 무리수고, 그래서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면 우리가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40억 불로 깎아가지고 40억 불로 결정이 되고 나자마자 나카소네 총리가 그 당시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일 국교 수교하면서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플러스 알파 그래가지고 8억 불을 받아왔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은 아니, 우리가 지금 너희들 대신 나라 지켜주고 있으니까 100억 불 내놔. 그래, 물론 뭐 나중에 40억 불로 줄었습니다만은 40억 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하겠다고 반도체 산업을 선언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반도체를 제조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는 전부 일본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제조 장비는 이게 국가의 최고 기밀에 속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이 반도체 제조 장비를 한국에다 수출을 금지를 시켰었어요. 이때 나카소네 총리가 와가지고 한국에다가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허가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반도체 그러면 이병철 회장의 작품으로 알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반도체를 하겠다라고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4메가드램 개발하고 이럴 때 보면 전두환 대통령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 1권 거의 마지막쯤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게 하고 보니까 반도체가 우리나라 발전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야더라. 그래서 내 반도체 이거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자기 특사를 당선자인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내서 앞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반도체 산업에 관해서는 정말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아주 신신당부를 했다라는 얘기가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 1권 말미에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두환이라는 사람의 리더십 덕분에 앞으로 반도체라는 게 이게 이 나라의 운명을 이게 가름하는 거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대구공고 출신이잖아요. 한국 경제가 이 박정희 정부 시대는 관주도 개발 전략으로 잘 왔는데, 이제 전두환 정부 들어가지고 막 이 경제 규모가 막 폭발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이 관주도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민간의 그리고 기업 주도하에 자유경제 시장 원리로 바꾸자.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관주도를 폐지를 하고 민간주도, 기업주도, 자유화, 개방화의 길로 완전히 바꿉니다. 무엇보다 전두환 대통령은
가만히 보니까 이 인플레라는 거 이게 아주 사람 잡는 거다. 그러니 내가 그 임기 7년 동안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내 모든 가용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인플레를 잡아야 이 국민들의 이 이 실질 재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는 국가를 좀먹는 암이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에게 근대화, 성장 이런 거는 선물했습니다만은 인플레는 못 잡았습니다. 인플레 잡은 건 전두환입니다. 자,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금을 낮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추곡 수매가잖아요. 추곡 수매가 동결. 공무원 임금 동결. 공무원 임금만 동결한 게 아니고요. 민간 기업 임금도 동결. 그리고 정부 예산을 동결. 그러니까 뭐 이제 국민에게 고통을 요구한 거죠. 야, 임금 못 올려. 그리고 물가 올리는 놈들은 다 잡아다 족쳐 막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뭐 정치권에서 막 죽는 소리 해도 나는 단임으로 물러날 거기 때문에 나 국민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목표대로 가겠다. 그러다가 선거에서 져서 뭐 우리가 소수당이 된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를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게 맞다. 적어도 지도자는 이런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980년에 29%로 폭등했던 도매 물가가 82년 4.7%, 83년 0.2%와 요 그래프를 보시면 저 빨간색으로 돼 있는 저 그래프를 보세요. 저게 물가입니다. 물가.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은 계속 저렇게 올라갔어요. 요 그래프가 전두환 정부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가를 잡아가지고 야, 우리나라에서 인플레가 다 억제되다니, 인플레가 억제되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가 실질적으로 두둑해지도록 만든 것은 전두환 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쇠 빠지게 고생을 해가면서 만든 한강의 기적의 완성은 전두환 시대에 와서 완결되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그 당신은 그 뭐 어느 계층입니까? 물으면 중산층이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들이 70% 60%의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막 그 뭐 수입 규제 철폐하고 뭐 개방 뭐 그다음에 외국 제품 뭐 수입을 계속 막 허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과자 회사들 뭐 외국산 과자가 점령해 가지고 우리 과자 회사들 다 망한다. 뭐 영화 수입 개방을 하니까 우리 영화 다 망한다. 그래 가지고 영화인들이 막 극장에다 뱀 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외국 제품들을 수입 개방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망했습니까? 저는 저 롯데리아 이거 보면서요, 전 세계 어디 가가지고 토종 브랜드가 뭐 맥도날드나 뭐 KFC나 이런 거를 막 작사를 내고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거는 정말 드문 사례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이 더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국산품 품질 점점 높아져가지고 세계 시장에 가서도 경쟁할 수 있게 됐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기업인들이 아도 뭐 만나기만 하면 죽는 소리 하니까 국내 시장에서 수입품하고 경쟁을 못하면 해외 시장에서는 어떻게 그 경쟁을 하느냐. 국내에서도 망할 거면 빨리 망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도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격렬하게 개방을 하고 있을 때 북한은 정반대로 갔죠. 폐쇄, 자력갱생. 그 결과가 오늘 남북한의 차이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대구공무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어쨌든 하여간 뭐 이 공고 출신이라 그런지 이 뭐
산업이나 이런 걸 들여다보는 안목이 참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딱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보니까 중화학공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 구조조정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더 내가 재임 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과학기술비서관 오명 씨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있었는데 오명 씨를 불러가지고 내가 중화학공업은 박정희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저 구조조정만 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되니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하나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오명 기술보좌관이 막 국내 석화 한 30몇 분을 모셔다가 호텔에다가 투숙을 시켜가지고 3개월 동안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만드는 게 전자산업진흥방안이라는 것이었어요. 1980년 말에 반도체, 컴퓨터, 전자교환기를 3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가지고 국산화하겠다. 그랬더니 야, 전자교환기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오명 장관도 이게 육사 출신이고 군 출신이니까 아니 각하 저 공수부대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적후방에 낙하를 해서 그 본부하고 교신을 할 때 뭘로 하십니까? 무전으로 하지. 맞습니다. 전 국민에게 무전기를 다 한 대씩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이거 좋다 그거 하자. 전자교환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전자교환기를 우리가 만들어 봤어야죠. 그 당시에 전자교환기를 국산화해서 쓰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네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삼성, LG 뭐 이런 데서 교환기를 만들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수백 명을 뽑아가지고 정부에서 개발비 240억 원을 지금 돈으로 치면은 거의 한 1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00명의 민간 연구진 대덕 연구단지에다가 집어넣고 3년 동안 뺑뺑이 돌려가지고 개발한 게 TDX라는 전자교환기입니다. 이 TDX 교환기가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IT 산업이 이때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유행한 용어가 있습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앞서가자. 전두환이라는 사람의 이 머릿속에서 반도체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IT 산업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자, 전자교환기 다음으로 뭘 했느냐?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4메가 디램을 개발했는데 1메가 디램은 삼성전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려면 4메가 디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4메가 디램을 안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뭐 구자경 회장을 불러서 아니 당신들 왜 3메가 디램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게 성공 가능성이 너무 불투명해서 그러면 돈은 정부가 대주겠다. 기술자 내놔라 그래가지고 정부가 돈을 대고 TDX랑 똑같이 민간이 기술자를 대가지고 만드는 게 4메가 디램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내 회사에다가 다 공유를 시켜줬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IT 산업이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전기였습니다. 거기다가 1985년에 일본과 독일이 하도 무역흑자를 많이 내다 보니까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뭐 엔화하고 독일 마르크화 막 평가 절상을 해가지고 금리를 안정시키고 유가를 안정시키고 환율을 안정시키고 3자 효과가 오니까 그동안 우리 IT 산업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이 중화학공업을 전두환 대통령이 5년에 걸쳐 가지고 구조조정을 한 대한민국의 이 산업이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6년부터 88년까지 무려
1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3년 연속 달성을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할 때 그동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중화공업을 건설하려고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빌려온 돈을 다 갚고 순채권국 상태의 국가를 후임자에게 물려줬습니다. 이때서부터 한국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이렇게 엄청난 무역 흑자를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도 소외받는 계층에다가 복지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당시는 그 의료보험이 뭐 일부밖에 못했는데 이 그 의료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를 했고, 그리고 중산층이 대대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이런 그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소득 분배는 어떤 개발도상국가보다 양호하다. 심지어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나은 편이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 발전, 교육 발전, 소득 분배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자유화 개방화 바람을 타고 한국 사회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주사파들이 득세하는 시기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화평 이사장에게 아니 그 당시에 전두환 정부가 너무 좀 물렁물렁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거 뭐 그런 식으로 그 뭐 마르크스 레닌 서적 다 읽도록 하면 오히려 이게 그 국민들에게 이 경각심이 돼가지고 이 공산주의나 이런 거에 모순을 더 확실하게 그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 북한 변수라는 걸 너무 물렁물렁하게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980년을 경험하면서 이 운동권들이 전두환이라는 이 독재 정권을 물리치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이 악의 세력하고 손을 잡고 주체사상파라고 하는 괴물이 만들어지게 될 줄은 자기네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 불행한 일도 벌어졌고, 중산층들도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민주화를 요구를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무 데서나 그냥 무작위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로버트 달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석학의 그 책에 의하면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많은 나라에다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은 모든 나라들이 다 민주주의 국가를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왜 안 되냐? 연구를 해보니까 서구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는 1인당 국민소득 4,000불에서 7,000불 정도의 물적인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 물적 기반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산층이 탄탄하게 형성이 되고, 그 중산층이 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더라. 한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불에서 7,000불 안에 들어간 게 언제냐? 1987년에서 1988년 사이입니다. 1987년에 6.29 선언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민주화 시대를 이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점하고 로버트 달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시점하고 보면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4,000불 내지 7,000불 정도가 달성된 게 87년, 88년이니까 그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에게 당신 왜 그 서구식의 민주주의 안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러면 그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물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권위주의 통치 시대였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는 서울 올림픽을 전두환 대통령이 거의 독단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가 올림픽을 해야 소위 말하는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그래요. 올림픽 유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의 독재적인 결정에 의한 작품이었습니다. 독재한 거는 올림픽 유치한 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전두환 대통령도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경제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야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역량을 경제를 폭발시키는데 투입을 했다 하는 점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다. 이제 뭐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 전두환 시대를 우리가 크게 10가지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로는 세대 교체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 정치권이, 박정희 시대에 등장했던 정치권이 또 한 번 아주 혁신을 하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제2차 오일 쇼크로 인한 최악의 경제난을 일본으로부터 40억 불의 안보 경영 자금으로 해결을 했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미국식 토론으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최고의 국가 엘리트를 총집결시켰고, 그리고 국가의 진로를 자유화, 개방화, 안정화 시대로 바꿨고, 인플레를 억제시켜서 탄탄한 중산층을 형성을 했고, 그리고 반도체, 컴퓨터, 교환기를 개발해가지고 제2의 성장 동력을 창출을 했고, 그리고 외체대국이었던 한국을 순채권국 국가로 탈바꿈시켜줬고, 올림픽은 노태우 대통령 시대에 개막을 했습니다만 그 개막이 필요한 모든 인프라 준비는 전두환 시대에 다 했고, 마지막으로 단임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건국을 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근대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그런 것들을 잘 유지 관리 보존 발전시켜 가지고 전두환 시대 한강의 기적을 완성을 해냈기 때문에 1948년에 시작한 이승만의 건국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국가 건설, 다시 말씀드리면 스테이트 빌딩이 바로 전두환 시대에 완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전두환 시대를 제대로 자리매김해 놓지 않으면 한강의 기적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